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새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 청년들이 과연 이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또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현재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지율이 아주 고공행진 중인데요. 자, 그거는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두 분 청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그때는 한 명씩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하세요. 네,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자유롭게. 네, 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딴 얘기는 하면 안 되고. 네. 딴 얘기는 하지 말고. 일단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냥 생각. AKA, 그러니까 흔한 말로 문재앙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네. 사람들이 장난하듯이 이렇게 문재앙이라고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솔직히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안 좋은 부정선거니 뭐니 이런 말이 많아도 일단은 자리에 올랐고 그거를 당장 번복할 방법이 없는 이상 그래도 좀 국정을 어느 정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었거든요. 잘 해서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는 말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와 진짜 생각한 거 이상으로 그렇게 무능하다라는 생각을 좀 너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안 좋게 보시네요. 저는 정말 안 좋게 보였어요. 좋게 보려고 했는데도 걸어온 행보를 보면 딱 하나 칭찬할 게 없어요. 세부적인 건 조금 이따 또 얘기해보고. 지민 씨는 어떠세요? 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재앙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 한근영님 표현대로 문재앙이 됐을 때 이건 노무현 정권 시즌 2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알았어요. 보니까 노무현 정권이 시즌 1이 아니라 예고편이었고 문재앙은 본편이구나. 그래서 사실 제 생각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파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단순 무능이 아니라 굉장히 급진적인데 이 방향 자체가 우리나라에 좋게 작용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게 그냥 단순히 좋지 않거나 생각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전부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지 않나, 제2의 아르헨티나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가 요새 많이 어렵잖아요. 예전에도 그렇고. 네네. 미래가 불투명해 보인다. 아주 간단하게 잘 얘기들 들었습니다. 예. 문재인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노무현 정권이 예고편이고 본편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순간 너무 웃음이 터질 뻔했던 게 너무 좀 와닿았던 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정말로 문재양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계속 접하는 뉴스라고는 뭔가 정부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권이 무슨 타국과의 교협을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무슨 강아지를 데리고 사진을 찍고 무슨 영화를 보고 그거를 막 감동을 받았다는 이딴 기사나 뜨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님 재임 기간에 만약에 국제시장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 이런 걸로 만약에 포털이 도배가 됐었다면 또 언론 독재니 이런 소리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댓글을 제가 한 번씩 또 또 사람들이, 저는 좀 이런 표현을 좋아하진 않는데 어른분들이 또 저희랑 반대 생각 쪽 있는 좌파 성향 가진 젊은이들 보고 개돼지라고 많이 하잖아요. 개돼지라는 말이 맞는가 싶어서 한 번씩 들어가 보면 무조건적인 추앙인 것 같아요. 이곳이 정말 대한민국인가 북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할 법하면 그냥 침묵이라도 하면 되는데, 침묵도 동조긴 하지만 너무 또 그거를 억지로 갖은 수를 갖다 붙여서 추앙을 해버리니까
그냥 반대편에서 바라보기에는 너무 미간이 찌푸려지고 그냥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소통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할 말이 있었던 게 저는 이렇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실무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런 상사들 있잖아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대학교의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학생이니까 교수님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보면 다 그러니까 대학교로 예를 들면 능력 있고 좀 싸가지 없는 교수일지언정 그 사람이 인기가 많지 학생들한테 능력 없고 그냥 진짜 맨날 졸리는 소리나 하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나 하면 정말 인기 없거든요. 좀 까칠하고 좀 칼 같고 인간미 없어 보이더라도 일을 잘하는 게 확실히 학생들 수업 듣는 태도나 아니면 수업에 대한 평가나 수업 진행 방향이나 그 교수님들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런 것들만 봐도 그리고 의지되는 그런 느낌만 봐도 확실히 능력 있는 교사한테 좀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연예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제가 대통령 솔직히 저는 노무현 정권 때 좀 어렸어서 정치 박근혜 대통령님 재임 기간 때도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뭐 이명박 정권 이전 노무현 김대중 정권까지는 완전 생각 자체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거를 와닿진 않았는데 했던 거를 행적을 돌아보니까 예고편이란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모든 국가 사태가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때 그랬었으니까. 근데 제가 실제로 실제 제가 이제 좀 관심이 있을 때 봤던 최악의 사례 중 하나가 그 오바마거든요. 버락 오바마. 진짜 솔직히 쇼맨십은 정말 대단해요. 진짜 흑인들 특유의 그 넉살과 그리고 또 강단도 있고 딱 봤을 때 사람이 딱 강단 있어 보이고 거기다가 인간미도 있어 보이니까 오죽 좋아요. 또 그리고 흑인이니까 백인 특유의 그 인종차별 그런 것도 모두 다문화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어울르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볼 때는 되게 좋게 봤었는데 이 사람이 해냈던 정책들에 비해서 너무 쇼맨십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딱 진짜 그런데도 미국에서 되게 팬 많잖아요. 지금 문재양이 아마 똑같이 따라하려는 속셈이지 않나? 그러니까 소통이 아니고 예.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의 하나로 쇼맨십. 보시는 거군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지난 그 선거에서 그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출구조사 결과에서 이제 보면은 젊은 세대별로 해서 이렇게 세대별로 젊은 세대 포함해서 나와 있죠. 지금 보면 20대의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게 47.6%, 그 다음에 30대가 56.9%, 20대보다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청년층이라고 하면 20, 30대를 얘기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이유가 뭐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는 것도 있고, 그냥 이제 제가 어떤 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이제 대충 추려보면, 일단 첫 번째는 국정농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게 국정농단 때문인지는 사실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 산업화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나라가 네. 전쟁에서부터 폐허가 된 나라를 지금 이렇게 이만큼까지 경제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반면에, 이제 그거는 그 기성세대 예전 그 시대 때 사람들 얘기고, 우리 세대가 태어났던 시기는 이미 이제 경제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던 상태에서, 이제 그런 시작이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제 더 나은 거를 바라는 걸 것 같아요. 더 나은 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의 공통점을 저는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얘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때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되게 잘생겨서, 지지를 한다든지, 혹은 말을 잘해서, 이런 등등의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공통점은 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의견이 청년들한테 있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뭐 아무나 먼저 하셔도 됩니다. 일단 뭐 마지막에 잘생겨서 뭐 찍는다니 뭐 그런 소리 하는 거면, 그러면 이제 모든 대통령은 이제 다 연예인 나오면 이제 되겠네요. 뭐 장동건, 뭐 원빈 이런 사람 나오면 뭐 만약에 재임 가능하면 뭐 삼성까지도 될 수 있는, 약간 뭐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능가할 정도로 오래 재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빈 정도면. 조금 저 너무 좀 그렇죠. 그런 주변에 저도 그런 소리를 하는 여자애들이 다 그런 거 보면 남자애들은 아니고 여자애들이 그런 소리를 하던데,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그냥 말로 그냥 진짜 깃방망이로 후려 패줬는데 진짜 이제 분노하시는군요. 저 너무 화가 나요. 저는 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뭐 뭔가 참정권에 대해서 그런 거를 뭐 신성시 여기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은 갖추고, 내가 이 사람을 뽑았으면 이러이러한 것, 뭐 2%만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을 뽑을 수 있잖아요. 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친북이고, 이 사람은 뭐 너무 꼰대 같고 뭐 약간 이런 후보들이 쫙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뭐 98%가 동의하지만 우선순위가 요 나머지 2% 떨어져서 나는 지금 당장은 이 2%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탄핵 이후로 뭐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탄핵 사건들이 사실로 받아들이면 부정부패와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면, 그래서 문재인을 뽑았다 라고 하면 속았든 말든 어쨌든 자기의 생각이니까 소신껏 뽑은 거니까 저는 이해를 하는데, 뭐 잘생겨서 뽑았느니 이딴 소리를 하는 거면,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 중에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제일 잘생기신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제일 아름다우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정치에 이쪽 생각을 하기도 전에부터 박정희 대통령 각하는 딱 보면 되게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좀 잘생긴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요새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는데 그거를 쇼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쇼통. 쇼를 하면서 소통을 한다고. 쇼를 너무 잘하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게 지금 정권에서 하는 게 예전부터 하는 걸로는 그 인기 영합주의라고 해요. 계속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인기몰이를 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여론 조작도 하고, 뭔가 상품성 있는 아이콘, 이제 기획 마케팅 이런 거를 정치란 접목을 했는데, 물론 그런 건 필요한데 너무 엇나갔고,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그런 인기로 어떤 정치적인 능력을 치환해서 다 이제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감을 해요. 보면 지금 20대, 30대 그리고 지금 보면 40대에서도 또 20대보다 오히려 그 문정권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어요. 네. 20대가 47.6에 40대가 52.4%. 다른 정당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게 그런 게, 지금 40대가 한 1970년대 이후 출생자잖아요. 네. 그러면 1980년대 이후에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때 보면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민주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바람이 불었다고 일부 역사서에서 기술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전교조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았다고 지금 또 논란이 되잖아요. 물론 모든 걸 전교조 탓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근데 솔직히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애들을 놓아서 보내면서 뭔가 불만이 있는 거를 살살살살살살 보듬는 척하면서 어느 정도 편향적인 역사관을 좀 불어넣어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쇼통을 한다고 했는데, 보면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커뮤니티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 여자들 많이 하는 여시.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무슨 갤러리, 이런 DC의 각종 갤러리들이 있는데, 보면 어떻게 하는지 기가 막히게 신조어랑 잘 배합을 해서 칭찬글 같이 올라오는데, 패러디도 또 기가 막히게 했어요. 와, 이건 무슨 가수를 패러디해도 이렇게는 안 할 텐데. 그래서 이게 의도된, 기획된 이미지가 올라온 건지 아니면 순수한 팬심으로 하는 건지,
그것도 저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건 좀 궁금했어요. 예, 그래서 일부가 여론몰이를 하고 호의적인 댓글이 달리면 또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게 대세인 것처럼 또 보이고 실제로 그걸 믿게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좀 그런 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럼 저기 국정농단 사태가 네. 없었다면 예.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했죠. 그 용어는 제가 뭐 쓰고 싶어 쓰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균형 감각을 갖추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태가 없었다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정권이 정말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그러니까 이번 탄핵 사태가 없었다면은 그렇죠. 최순실 씨와 관련된 어떤 이런 뭐 이제 뭐 탄핵까지 안 갔더라도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의 뭐 개인적인 비리로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좋게 됐더라도 정권 교체는 그러면은 가능하지 않았나? 가능했나? 이게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을 지금 이렇게 주변이나 아니면 인터넷 포털이나 이런 여론이나 이런 거를 그냥 이러저러 그냥 쓱 훑어보고 느껴보는 바로는 제가 봤을 때 국정농단 사태가 없었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박수받고 내려오진 못했을 것 같고 그냥 무조건적인 그냥 모든 국정은 잘 운영을 했지만 그냥 이유 없는 원망을 받는 대상이었어요. 어쨌든 그 노란 리본 사건 이후로 노란 리본 사건 이후로 그랬었는데 어쨌든 국정농단이 없다 그랬어도 그 원망의 화살은 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향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속한 반대쪽으로 일단 젊은이들이 쏠렸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좀 궁금한 거는 국정농단 사태가 없었으면 지금 저기 보는 대로 40, 50대? 40대까지는 모르겠지만 50대, 60대에서 저렇게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왔을까? 자료화면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대 다시 보시면 50대가 36.9%인데 근데 이 50대가 이제 뭐 계속 50대가 아니었고 40대에서 올라온 50대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12년 대선에서도 그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40대들이 50대가 된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네. 있다고 쳐도 네. 지금 저 아무리 봐도 전 절대 그 초록색의 안철수 후보가 절대로 중도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저 50대의 그 유입이 있고 빠져나간 게 있다고 치더라도 그럼 그 퍼센테이지가 좀 많이 좀 바뀌었다 치더라도 저기 보시면 보수 대 진보 비율이 거의 몇 배나 차이 나거든요. 한 두세 배 차이 나는데 2배, 2.5배에서 3배 정도 차이 나네요. 저 3배 정도 차이 나는 거를 저는 대한민국 대선에서 저렇게까지 50대 비율에서 보수가 진보한테 눌린 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런 사태 그걸로 한번 쭉 자료들을 다 훑어봤거든요. 네. 50대 이상에서는 단 한 번도 보수가 진 적이 없어요, 거의. 그만큼 많이 또 좀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또 이제 연령대가 이제 젊은 세대들이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바뀌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이때는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세 사람이 크게 이제 있었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색깔이 좀 애매했잖아요. 네. 표방하는 거는 이제 유권자들이 느끼는 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은 연령별로 지지를 한 거에 보면은 요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뭐 중간적인 선택도 뭐 나름대로 그 후보가 표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자, 그럼 요건 이제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자, 후보 선택 이유에 대해서 아까 제가 크게 이제 뭐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기준을 댔어요. 이거는 이제 그 출구조사에서 심층적으로 출구조사를 한 또 결과라고 합니다. 그 당시 선거 날. 보면은 도덕성과 청렴, 부패비리 청산, 안보외교, 경제성장, 국민통합 이 5가지의 어떤 객관식의 선택지를 준 거죠.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뭐 비율이 비슷해요. 근데 보통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거를 보면은 부패나 비리 청산 쪽으로 원인으로 인해서 이걸 잘할 것 같아서 선택했다는 또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는 안보 외교 쪽을 잘할 것 같아서라는 지지가 높았고 또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과 청렴 여기에서 또 많은 점수를 받았네요. 또 경제 부분도 그렇죠. 자, 뭐 이건 어디까지나 이렇게
샘플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뭐 전체 국민을 대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감도 있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자 이제 연령별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뭐 40, 50대도 있지만 우리 세대에서 놓고 봤을 때 그 보면은 선택한 이유가 그러니까 20대나 30대도 선택한 이유들이 좀 이렇게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비중은 비슷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이 50대, 60대 이상보다는 안보 면에서는 굉장히 그 선택한 이유로서 얕죠. 예, 좀 낮은 게 보여지네요. 예, 그러니까 뭐 경제도 중요하고 또 도덕성도 중요하고 부패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선택지를 놓고서 선택을 했는데 그 비중은 어쨌든 지금 결과로서는 좀 비슷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그 정권에서 이제 가장 해결돼야 될 일이 뭐냐 했더니 세대별로 공통적인 거는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죠. 그리고 사실상 뭐 개혁 부분 아까 근데 좀 대조적인 게 부패 청산에도 좀 많은 부패 청산이라는 선택지가 있었을 때는 좀 균등했던 반면에 이번에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부분이 확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게 좀 보여지고 특히 또 젊은 세대들도 뭐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문제가 뭐 북핵이라든지 외교보다는 이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가장 많이 이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자료 화면은 다시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문재인 정권 출범이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출범이 3개월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정권 출범이 3개월이 넘었죠. 그래서 100일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정책들이 이제 뭐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국정교과서 폐지, 또 뭐 탈원전,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이전 정부하고의 좀 변화를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엄청난 그 규제 정책을 내놓은 적이 있고 또 이제 그와 동시에 또 증세에도 거론을 했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뭐 증세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너무 많으니까 하나씩 그냥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예, 각 분야별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이런 하나씩에 대해서 그냥 좀 어떤 입장인지 그것만 좀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그 일자리 뭐 위원회 설치 이거는 크게 뭐 얘기할 게 없는 것 같고 일자리 위원회는 뭐 그냥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는 거죠. 조직 기구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를 또 2호 지시였나 그때 아마 두 번째 세 번째로 좀 일찍 지시한 것 같아요. 네. 국정 교과서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교과서 폐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금까지 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 했던 그게 다 물건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도 논란이 많아서 국정교과서를 직접 봤어요. 온라인에서 PDF로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보고 교과서만 잘 공부해도 학원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잘 해놨고 그리고 또 이제는 뭐 보면은 무슨 엄청난 역사 왜곡을 해놓은 것처럼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문제될 만한 것도 전혀 없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했느냐 그 예전에 보면은 그 이명박 정권 때 그때쯤 해서 했었던 뉴라이트 교과서였나?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국정교과서랑 뉴라이트 교과서랑 다른 거를 구별을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안 좋은 이미지에 그러니까 예전에 논란이 됐었던 거랑 같이 동일시해서 같이 엮어서 공격하는 식으로도 하고 실제도 사람들이 두 개를 구분을 못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국정교과서라고 하니까 무슨 교육 정책에 대해서 대단한 포괄적인 그런 정책을 실시하는 것처럼 하는데 제가 알기로 국사에 대해서는 어떤 그거거든요. 임의적인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최소한 객관적으로 서술을 해야 되고 누구 하나에 특히 지금 있는 좌편향 교과서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89년 태어나서 올해 29인데 저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 어릴 때 독재라고밖에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 개발을 하고 이런 거를 사실상 고등학교 때도 딱 한마디 뭐 5개년 경제 개발을 실시했다. 근데 유신헌법이 어쩌고 저쩌고 경제 개발 계획보다 유신헌법 뭐 독재 이런 거에 대한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때나 돼서 재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이미 사고 체계가 굳어지면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어차피 독재자, 기승전 독재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예, 좀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고 그 국정교과서를 폐지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좌편향 교과서를 적극 지지한다라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역사 교과서가 문제가 네. 많이 있죠. 예. 네, 논란 대상이 또 많이 됐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정권 바뀌자마자 국정교과서는 거의 진짜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아까 2호였나요? 3호였나요? 뭐 그런 식으로 빨리 진행을 해버렸고 일단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비율을 보실 때 30대, 40대가 정말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 문재인을 뽑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시대가 딱 그 시대거든요. 70년대 중후반부터 80년대생. 그렇죠. 그리고 딱 그 세대인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딱 그 시대의 청년들이 딱 이제 좀 배우고 좀 청소년기를 거치거나 아니면 좀 어렸거나 그때가 IMF 전후였을 거예요. 딱 70년대 후반생들이 딱 10대 후반쯤 됐을 때가 IMF 터졌을 때고 그 다음에 80년대생은 뭐 더 어렸을 때고 뭐 하여튼 뭐 90년대생도 마찬가지고 IMF 전후로 이제 나라가 그렇게 되고 나서 그때 이전에 또 민주화까지 있었죠. 저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나요? 그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어르신들과 또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입장이셔가지고 할아버지랑 밥상머리에서 이런저런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보면 제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런 교육을 받는 집안이 점점 없어져 거의 없다시피 되는 딱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만 좀 독특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밥상머리 교육도 없어지고 또 그 70년대 80년대생 부모님들을 제가 이게 원인이 왜 그런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들은 국가를 통해서 유신 체제하든 어쨌든 국가에서 반공교육을 주입식 교육이든 뭐든 받으셨던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세대고 그런 교육을 받는 세대가 당연한 세대고 자기 자식들한테 내가 이 반공교육을 물러줘야지 꼭 알려줘야지 라는 그런 목적의식은 전혀 없이 그냥 받았던 거니까 그냥 당연하다라는 거 하고 이제 그때 나라가 보다는 가정이 정말 위기였을 때니까 그냥 먹고 살기 급급해서 그냥 교육보다는이 아니라 교육에 신경 썼던 부모 세대는 아마 그 당시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다 던져버리고 그때 전후에 이제 민주화 바람 불고 그 다음에 IMF 터지고 나서는 이제 또 그 뒤로는 아까 정규조 영향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올라오고 또 거기다가 좌편향 교과서까지 더해지니까 그냥 일단 우익에 대한 생각은 모든 청년들이 긍정적인 거를 접해본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좀 이런 게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다가 나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생각해봤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뭐 공식적으로 혹은 교과서나 아니면 선생으로나 아니면 뭐 주변으로 세상으로부터 듣는 모든 정보들은 다 우익에 대한 역사는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만 남아있으니까 일단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거기 이제 아까 성장해버리니까 이미 거기 나이 들어서 평가를 하기에는 이미 너무 치우쳐져 버린 그런 느낌이고 거기다가 그거를 좀 바로 잡는 시도 중 하나가 국정교과서였던 건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정교과서가 나온 시점도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했어야 될 때가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었어야 될 거예요. 제가 너무 경어를 안 썼는데 하여튼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본인 스스로도 보수라고 안 했고 무슨 전 그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사람이 왜 당시 새누리당에서 나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원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제일 좀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찬성하는 뭐 교수 전문가들도 있고 반대하는 쪽하고 좀 팽팽하게 또 맞서 있고요. 그 어쨌든 지금 그래서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공사 중단에 대한 여부를 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자력 발전 이런 거 평소에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평소에 그냥 정치 말고 원자력 발전 이런 거 공학 전공이시니까 또 관심이 있었나? 저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이상의 기술력이 나오려면 최소 저는 진짜 100년 안으로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제가 이런저런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지만 이런저런 찾아보고 그런 뭐 과학적인 정보도 접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할 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원자력을 발전 다 어쨌든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력들이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는데 더 좋은 게 나와도 원자력을 좀 더 발전시키든지 좀 더 변형시키든지 이런 종류의 기술이 좀 더 확실히 에너지가 뭐라 그래야 되죠? 좀 더 경제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뭐 그거를 깨부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는 아직까지 나온 기술이 전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뭔가 베이스가 갖춰진 상태에서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없앤다는 거는 그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도 공론화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안조차 없는 상태에서 공론화를 거론하는 것 자체도 저는 우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안을 신재생 에너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말은 그러니까 뭐 이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게 실질적인 대안이 전혀 안 되니까 이런 소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제 대안이 될 수 없다. 절대 대안이 될 수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원래 기존에 쓰던 것들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빈자리는 너무 크고 새로운 게 생겨난 거에 대해서는 정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미 원자력으로 확보한 에너지가 이 정도라면 이 정도의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한다 치는 거는 그거는 일단 가성비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렇게 하려면 국민들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될 테고 거기다가 그 신재생 에너지가 아직 개발이 더 많이 진행되어야 되는 상태거든요. 뭐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뭐 위험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들어섰다라는 느낌이 지금 개인적으로는 안 드는 상태여서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가 이걸 대안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어서 저희는 이걸 대안으로 마련하고 국민 여러분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공론화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이게 저희의 대안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원자력에 대해서 관심 있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뭐죠. 주로 대학교에서 환경 수업 듣거나 할 때 어쨌든 원자력에 대한 논의는 이제 공학도로서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한근영님도 공학도고 저도 대학을 일단은 공학을 나왔고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아니라 논의를 했는데 결국엔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결국엔 뭐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성비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비용하고 효율 면에서 지금 원자력을 따라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고 그것조차도 원자력이 대단히 압도적으로 경제적인데 문제는 이제 원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위험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몇 년 전에 그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그 원전 터진 거 이제 그거를 이제 예로 들면서 그러는데 물론 원자력 사고 나면 문제 있어요. 당연히 터지면은 후쿠시마처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지진대가 아니기 때문에 후쿠시마랑 경우가 다르고 문제는 언젠가는 위험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가 나오고 이게 원자력보다 안전하면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건 근영 씨 말씀대로 패러다임이 아직 바뀔 때가 안 됐다. 그래서 보면 지금 당장 그 신고리 원전 맞나요? 지금 원전에 대해서도 지금 크게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모종의 발표를 하면서. 근데 당장 그러면 전력이 부족하다 하면은 대안이 뭐겠어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나무를 떼고 기름 이제 거기서는 기름을 못 떼니 이제 나무를 떼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데서 유류 발전소를 돌리네 마네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되면 결국엔 그거는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을 빨리빨리 하냐면 또 그것도 아닌 게 지금 아마 없다고 말 못할 거예요. 각 관공서 뭐 이런 데서 신기술 신재생 에너지 개발한다고 하면서 그냥 태양광판 몇 조가리 갖다 놓고서는 지원금 받거나 뭔가 어떤 정책상의 이득을 받고 아마 이런 편법 쓴 데도 꽤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 부분도 솔직히 염려됩니다. 저도 갑자기 얘기 듣다가 생각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크게 거론되는 게 바이오 에너지랑 그 다음에 태양판 에너지랑 또 두 개밖에 없나요? 지금 일단 당장 수력 발전이 수력 발전이랑 두 개 있잖아요. 풍력. 그러니까 수력, 풍력 이 풍력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이 전에 바이오, 그 다음에 태양판, 그 다음에 수력 이것 중에 하나로만 만약에 대체를 한다 쳤을 때 원자력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토지가 들어가요.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원자력이 생산하는 에너지는 진짜 완전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그 토지 규모에 비해서 생산하는 양이 이만한 주먹으로 예를 들어서 100을 생산한다 쳤을 때 태양판으로 하려면 아마 이 책상보다 더 많은 토지가 들어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의 훨씬 많은 양이 들어가는데 그 판을 만약에 태양판으로 다 깐다고 쳐봅시다. 지금 여름에 대구 좀 덥다고 난리고 뭐 경주 올해 뭐 이제 뭐 데프리카니 뭐 지옥이니 뭐 헬이니 뭐 이런 소리 들리는데 태양판 그게 뭐 발전율이 얼마나 좋아서 효율이 얼마나 좋아서 뭐 그게 뭐 50%만 돼도 괜찮을 거예요. 뭐 90% 이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 50%에서 70% 정도 수율일 텐데 그 나머지 에너지가 다 주변으로 열 에너지로 발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주변에 그 많은 토지에 한 여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은 그 주변 열대는 그냥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이번에 올해 뭐 저 가뭄 나서도 난리 났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4대강 가지고 엄청 많이 뭐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좀 발언이. 네. 어쨌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뭐 수력 발전소를 뭐 더 짓는다. 수력 발전소는 뭐 일단 원자력이랑 당연히 비교할 건덕지조차도 안 되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거든요. 바이오는 일단 기본적으로 더 문제인 것은 바이오는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특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에 이게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거를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이오는 거기다가 아까 전에 태양광도 또 그렇잖아요. 그럼 밤에는 뭐 전기 생산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낮에 한 거를 저장해뒀다가 하려면 그럼 낮에 2배 이상을 또 떼야 될 텐데 그럼 토지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럼 뭐 또 제가 그런 기사를 또 본 적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뭐 이제 또 그 좌파 쪽의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태양판 에너지를 쓰면 된다. 태양판 에너지로 이제 저기 전라도나 이렇게 충청도 쪽에 논 많은 지역의 논을 다 없애고 어차피 그거는 쌀을 뭐 받으면 된다고 하고 거기에 다 태양판을 깔자. 무슨 그러면 대한민국 한반도 좌측은 그냥 다 열지옥을 만들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좌측은 다 사람 못 사는 곳인데. 공학을 다 공부하셔서 그래도 좀 처음 알게 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탈원전 반대. 예. 두 분 다? 네. 탈원전 반대. 탈원전은 진짜 얘기할 게 없다. 네. 얘기할 게 더 너무 많은데 진짜. 또 뒤에 또 얘기할 게 네, 많죠. 있어요. 탈원전에 얘기할 게 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좀 있는데 참 진짜. 자,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정책이 또 바뀌었죠, 많이. 예. 그래서 지금 일단 그 지난번에 그 괌 지역에 뭐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랬다 물론 이제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 내용 얘기가 아무튼 그래서 그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뭐 저번에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국가로서의 외교 대상, 수교 대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인식들도 청년들이 있고 그래서 대화나 뭐 이런 쪽에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해서 크게 뭐 염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청년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그러니까 뭐 괌에 타격을 하겠다, 뭐 또 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자꾸 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대화를 이제 계속 제의하고 있고 또 뭐 북한 정권의 붕괴도 바라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자, 그런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성 반대 일단 이거부터 할까요? 현재 정권의 대북 정책 찬성? 반대입니다. 반대. 두 분 다 반대. 네. 반대한 이유 간단하게 아무나 먼저 해주시죠. 저 먼저 할까요? 네. 반대한 이유는 이제 그거죠. 이제 그냥 친북을 넘어서 이제 마치 북한에 종속되거나 그 아래인 듯한 모습을 보인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국가 취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지금 북한의 뉴스 매체를 보면은 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라고 칭해요. 걔네들한테는 우리나라가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을 이제 국가처럼 대접을 하고 사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도 어느 순간부터 언론 매체에서 꼬박꼬박 호칭을 붙이고 이제 좀 있으면 이거 수령님 하는 것만 남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위험하게 보시는군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예,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20대, 30대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보에 대해서 안일하다 하는데 왜냐하면은 겪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이제 육군 이런 1970년대, 80년대 발간된 그런 잡지는 아니고 약간 소논문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잡지 같은 책자를 보면 그 1920년대, 30년대 이때 이제 우리나라 그때는 유럽이 좌파의 공격에 한창 맹국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제 세계 대전 때도 그렇고 아니면 그 이후에도 그렇고 그때 겪었던 그 좌파의 만행 같은 것들을 그때는 다 책자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네. 어떻게 좌파가 우파 사람들을 그리고 국민들을 어떻게 짓밟고 위협하고 정권을 탈취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요즘에는 그런 자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국회 도서관 가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어떻게 해서 직접 도서관에서 그 진짜 거의 고대 유물 수준의 책을 발굴해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까짓거 북한 뭐 어때 교류하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는 그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면은 굉장히 잔혹하고 일단 체제 자체가 잔혹하게 되고 왜 그렇게 되냐면 마치 자기네들은 계급이 없는 그런 평등사회를 하는 것처럼 하고 심지어 북한에서는 자기네들을 진보적 인민이라고 규정을 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이게 몇 년 됐어요. 2012년, 11년?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진보 어쩌고 하는 거랑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 근데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인 것처럼 하고 마치 20대, 30대들이 경도당하게끔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 결국에는 그런 사회 자체가 분배해주는 계급이랑 분배받는 계급으로 강력하게 나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요. 복지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누구에게 몇 %를 주고 누구에게 보조금을 얼마를 주느냐 그거에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기는 건데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체제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계를 하는데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런 사회가 되고 나면 불만을 종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우상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대 세습 정권이 생겨나고 무조건적인 그런 북한 노동당에 충성하는 시스템이 생기고 세뇌 교육이 생긴 건데 그런 스토리텔링을 모르니까 지금의 사태가 도래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근영 씨 의견은? 저는 근데 진짜 간단한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북한을 뭐 국가로도 인정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정말 그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매번 되면 주기적으로 옆집에서 찾아와서 칼 들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는데 그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저는 강도라고 생각이 들지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같은 성씨예요. 그 양쪽 집안이. 그러니까 멀게 따지면 뭐 같은 집안이겠죠. 같은 집안인데 어느 순간 원래 이쪽 집안이 잘 살고 우리 집안이 못 살았는데 맨날 싸우다가 어느 순간 저희 집안 가장이
조금 이제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맨날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든 뭘 하든 엄청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좀 더 잘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이쪽은 그냥 저희를 그냥 원수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우리도 그때도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된 시점에서도 우리 집안도 상대 집안을 계속 원수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자식들이 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제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상대 쪽 집안에서는 계속 원수 하는데, 우리 쪽 집안에서는 아 그래도 우리 같은 성씨인데 우리 형제 아니냐 이렇게 하고, 아 그럼 그 저쪽 집안에 요새 좀 경제가 안 좋다는데 돈 좀 빌려주자 이래서 돈 좀 딱 빌려줬는데, 그 돈으로 애들 밥은 안 먹이고 명검한 자루를 사와가지고 주기적으로 이제 돈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는데, 그거를 저 같으면 와 배은망덕한 삐 이러면서 와 저 상종도 안 한다, 저게 어떻게 이웃이고 저것도 어떻게 사람이냐 이러면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아까 좀 있으면 이제 수령님 하실 것 같다고, 저도 진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2030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세대도 그렇지만은 그런 이제 좌파 쪽에 좀 유화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의 위협이 과장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뭐 핵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거는 네. 미국과의 협상용이다. 네.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북한하고의 어떤 대치 상태에서 우리가 설마 이 대한민국이 뭔가 그러니까 나라를 믿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여기가 북한에 의해서 적화 통일이 되겠냐 이런 그런 상상은 아예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그 요즘 보면 이제 형제간에서도 이제 완전 담을 쌓고 산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미 갈라선 지도 이제 거의 한 100년이 이제 좀 있으면 바라보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렇게 완전 좀 오래됐는데 이제 그렇다고 완전 원수처럼 이제 대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민족 형제 이런 거 운운하는 게, 그것도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별력 없이 그 사람들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너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대화를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시죠? 대화를 할 대상이어야 뭐 대화를 하고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네. 뭐 핵을 포기한다는 무슨 특단의 그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대화는 또 교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두 분의 의견. 네네네. 여기 북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자료화면 잠깐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복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왜 복지를 보여드리냐면, 지금 증세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복지를 하기 위해서 증세를 하려고 합니다. 보면은 세금을 올리고 또 복지도 늘리자라는 의견이 거의 60대 이상 빼고는 전 세대에서 다 높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세금 더 내서 뭐 복지를 늘리자 이런 얘긴지, 아니면 뭐 대기업이나 부자들만을 세금을 더 올려서 복지를 늘리자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좀 모호합니다만, 어쨌든 세금도 올리고 복지도 늘리자 이런 쪽의 의견이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세금을 유지하자는 의견, 세금 유지, 복지 유지. 그러니까 뭐 복지를 또 그렇게 압도적으로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전 연령별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증세를, 자, 화면을 여기까지 보고요. 그럼 이제 증세를 하는 이유가 이게 복지를 늘리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를 더 많이 하면 좋겠어요? 복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성향이 뭔가 원래 아니, 이건 개인 성향을 얘기하면 안 되고, 예. 그냥 이게 국가 단위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냥 뭐 우리가 지식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수준에서 지금 복지를, 세금을 더 걷어들여서 복지를 더 늘리기 위해, 그러니까 복지를 더 늘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상황인지, 그거에 대한 생각, 이런 복지 확대 정책 요거에 대한 생각. 저는 복지를 굳이 더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게, 개인적인 성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든지 사람이 자기 기준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누가 뭘 공짜로 준다 그래도 이걸 나한테 왜 주지? 약간 이렇게 의심한다 그래야 되나? 공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라서. 그래서 국가가 복지를 해준다? 복지를 해줬을 때 그건 어쨌든 공짜니까 좋긴 하겠죠. 좋긴 하겠는데 이거를 내가 받고 전 국민이 받았을 때 뭔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먼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도 무상복지가 좀 저는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복지가 너무 과하다는 말이 아니라 복지라는 게 결국 세금으로 돌아가는 거고, 세금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의 혈세인데 그것을 적재적소에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정확하게 잘 배치를 하고 정확하게 잘 시스템을 다져가야 하는 그거에서, 시스템의 배치는 전혀 지금 아무도 논하고 있지 않고, 시스템의 배치나 뭐 세금이 뭐 허투루 쓰이는 곳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은 채 그냥 복지를 더 늘리자. 그 복지를 늘린다면 어떤 복지를 늘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추상적인 것 같고, 그거를 늘린다는 거에서 그냥 금전적인 거 뭐 증세만 하자, 이런 것도 좀 뭐랄까, 시스템을 다지는 것부터, 현재 있는 것부터 잘 다져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2층 3층 건물을 올리던지. 지금 있는 것도 저는 중구난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너무 복지 정책이요? 복지가 남용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건강보험에 대한 그 보장 범위를 늘려주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노령연금에 대해서 25만 원으로 내년에 확대해서 2022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해주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 국민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내놓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증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무조건 늘려서 준다고 하면 뭐 받는 입장에서는 좋겠죠. 근데 재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원은 한정돼 있고,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은 자원을 그만큼 주면 그럼 외부에서 뭐 외화를 벌든 뭘 하든 그 재원을 조달할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삼성도 저꼴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결국에는 그 복지기금의 재원은 결국 국민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예요. 부자 증세를 하겠다. 근데 문제는 부자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기업이죠. 저라도 그러겠어요. 항상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 연구하는 기관도 있어요. 그렇죠. 기관마다. 네네네. 그럼 그런 정책을 하면 당연히 바보가 아니죠. 뭐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덜 내는 방법을 연구할 거고, 아니면 해외로 뜰 겁니다. 근데 그걸 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시대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 기업들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내는 그런 대기업이나 어떤 고소득 계층이 점점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부자 증세로 얻을 수 있는 세금이 점점 줄어든다. 그럼 그 다음 순서는 서민 증세입니다. 서민 증세 되면은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고, 그때쯤 되면은 보조금으로 인해서 받는 혜택보다도 더 나가는 게 많고, 그렇게 되면은 또 결국에는 소비나 아니면 고용이나 이런 데 총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뭐 선별적인 복지나 지금 있는 복지 체계를 개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보편적 복지라든가 무조건적으로 보조금을 인상하다든가, 그거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그거죠. 소위 누군가는 뭐 마약이라든지 그 사탕이라든지 이런 비유를 하는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늘리는 것도 현재 수준에서는 적합하지 않고, 예. 또 그로 인해서 증세를 무리하게 하는 것도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다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간단하게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각각 몇 가지의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그냥 생각들을 얘기해보고, 또 이제 저는 또 이제 다른 목소리를 또 들려주는 입장도 전해드리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